지위 획득에는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관료제 같은 것이 취직을 할 때와 승진할 때 공정한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제가 아닌 조직 같은 경우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회사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은 1인 사업자, 그 크리에이터 혼자서 그냥 컨텐츠를 올리고 만들고 수익, 물론 요즘엔 쌤이 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영상은 본인이 출연하지만 편집은 또 다른 사람이 해주고 아이디어 조사는 또 다른 사람이 해주고 거의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관료제는 취직과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뽑을 때도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승진이 올라가냐라고 하는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기는 정해놨어. 똑같이 뽑혔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똑같이 다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험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뭘 해줘가지고 기회를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와서 나중에 똑같은 상태로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다 줍니다.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이 있고 여학생들은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쌤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삼국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좀 짜집게서 만든 소설 있잖아. 원래는 그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한 200년대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에 쓴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백제신라 요때인데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위초고라고 하는 중국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실제 역사서의 역사책인데 그걸 바탕으로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그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재밌는 것만 빼와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삼국지거든. 원래 역사라고 하는 삼국지라는 거에 주인공이 따로 없는데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그 소설은 주인공이 있잖아. 여러분 아마 유비관우 장군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비가 주인공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당연히 주인공으로 등장한 유비가 나온 삼국지를 봤기 때문에 유비를 좋아해. 소설 속에서 굉장히 매력이 넘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유비가 여러분 아마 제갈량, 제갈공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천재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관료제 같으면 제갈량에게 시험을 보게 해야 돼요. 취직 처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관우 장비는 유비의 의형제이기도 했지만 관료제로 따지면은 유비와 이미 10수년 동안 이미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보다는 당연히 고참이죠. 유비가 이 제갈량을 데려오기 위해서 낮잠 자고 딴 데 가 있고 이런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만났다는 일화. 여러분 아마 삼고초려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번이나 갔다. 초려는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이 처음 2번은 유비가 방문을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일부러 안 나타났다는 말도 있고 안 가고 싶어서 아무튼 친구랑 약속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유비가 몇 시간씩 서 있다가 못 만났는데 마지막 갔을 때는 좀 더운 이제 땡볕에 있는 낮이었는데 실제 제갈량이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비가 이제 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관우 장비는 화가 나가지고 저런 죽일 놈 하면서 빨리 깨우자. 장비 같은 경우는 무락부락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 당장 이 집에 불을 지르죠. 잿간놈이 뭐라고 불을 지르면 집이 타기 전에 뛰어나올 거 아니겠소? 했더니 유비가 엄청 뭐라 해. 실제 관우 장비는 제갈량이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웠을 거예요. 우리가 형님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저런 애송이 같은 놈을 우리 형님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제갈량을 데려와가지고 정말 큰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관료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갈량도 시험 봐가지고 예를 들면 OMR 카드 찍어서 일정 점수 이상 돼가지고 제갈량 합격! 이래가지고 제갈량이 막 와! 해갖고 회사에 들어오면 그럼 이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파격적으로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 인덕이 높고 매력이 높은 이 유비라는 사람이 사람을 쓰는 이건 정말 대단하지만 어쨌든 이 방식은 관료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채용해서 갑자기 날아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정식 채용 거치지 않고 갑자기 스카웃 돼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하산 채용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붙으니까 여러분이 쌤하고 수업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냥 졸업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엄밀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수능을 봐서 등급을 나누냐? 공정성 때문이잖아. 우리나라는 엄청 교육열도 높고 다 누가 안 잘 살고 싶겠어요. 근데 잘 살기 위해 가장 평범한 방법이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려면 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능제도, 학교제도 자체가 굉장히 관료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표 한번 하고요. 이 관료제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순기능, 단점은 역기능.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순기능부터 보겠습니다. 관료제는 여러분 떠올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말 한 번 더 하면 띠 아플 것 같은데 뭐였지? 시간과 돈이 적게 들면서 결과가 많아야 되니까 효율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효율성이 무조건 최고 1등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온라인 계약하잖아, 우리 학교. 그래서 시간 탁탁탁탁 나눠지면은 쌤들이 그 수업 때 뭐 실시간 수업을 하기도 하고 쌤처럼 영상 찍은 거 탁탁탁 올리기도 하고 매번 안 틀리게 딱딱딱딱 올리면 여러분도 보고 과제도 내고 못 들은 친구나 있으면 연락하고 하잖아. 그 일사불란한 것들이 관료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효율. 지금 여러분 사실 학교에 못 오는데 이 수업하는 것도 정말 기적적이라고 생각해.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벌써 5월 말이야, 다음 주면. 여러분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계약하자마자 5월이 될 때까지 학교에 못 온다? 참 저도 참 아무튼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학교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막 교탁에서 여러분도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막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농담하고 쌤 여러분 앞에 성대모사 하고 흉내내고 여러분 막 웃고 그 과정이 진짜 그립고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혼자서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관료제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이 쌤은 뭐, 저 쌤은 뭐 다 나눠져 있잖아.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 EBS에서 하는 온라인 클래스도 쌤들 임무가 다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쌤을 비롯해서 우리 학교 쌤들이 정말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또 지나가다가 또 학교 쌤들 노력을 또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꼭 여러분 좀 특히 선생님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올해는 방과후 부서인데 다음 해에는 뭐 다른 부서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쌤이 어떤 일에 특화돼 있을 수 있으나 이 선생님이 다른 업무로 내년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배치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서 전문가를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부서에 있든 저 사람이 이 부서에 있든 큰 틀에서는 조직이 변화가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업무 수행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요일마다 수업이 잘 실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쌤이었을 때는 학교 수업이 뭐 월화수만 하고 뭐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 담임되면 학교 수업이 뭐 금토일에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관없다. 안정적으로 된다. 그리고 지속적이야. 등하교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항상 지킨다. 부서 쌤들이 바뀐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중요한데 사람이 바뀐다고 이 전체 관료제라고 하는 제도가 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상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쌤은 수업 때 떠들면 5점, 어떤 쌤은 수업 때 떠들었다고 500점 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또 예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오면은 맨날 물어보잖아. 오늘 언제 집 가? 당연히 4시 반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 가는 게.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4시 10분에 온라인 수업이 끝나게 돼 있는 걸로 쌤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항상 예측이 돼야 사람이 어때? 불안해? 안정적이야? 안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관료제.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군대, 병원 등등이 대표적인 관료제인데 특히 학교는 큰 틀에서는 변화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교육이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건데 뭐 3월 달에는 이렇게 수업하고 4월 달에는 저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어렵단 말이야. 쌤도 사실은 실시간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안내에는 실시간 수업으로 넣어놨는데 쌤 예전에 그 연구부 선생님이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그 실시간 영상 연습한다고 했을 때 쌤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여러분하고 노트북 그거 화상으로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일단 너무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약간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가 실시간 어렵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그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올리게 됐고 여러분이 그걸 또 많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갑자기 쌤이 하루는 또 실시간 강의 하루는 또 이거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이 안 돼서 어려우니까 이 예측 가능성은 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담임쌤이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요 3가지 안정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은 유지된다? 이게 바로 관료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쪼개서 역할을 분담해놨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야? 이거를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단점들도 좀 많습니다. 역기능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관료제는 규칙을 말로 정해서 문서로 정해서 그렇지 문서로 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쌤도 그런데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혹시나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가 혹은 뭐 평가할 때 뭘 잘못해가지고 책임을 질까봐. 당연히 여러분 그렇잖아. 누가 상 받고 싶지 혼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강조가 많이 됐을 경우에 원래 의도보다 좀 너무 세게 강조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군대인데 군대도 관료제잖아요. 계급이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어. 최근에 보니까 북한에서 그 비무장지대 우리 군에다가 총을 발사했다. 그게 뉴스에 좀 뜨고 있더라고요. 좀 뒤늦게 얘기했다고 뭐 말이 많던데 아무튼 뭐 사실관계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격을 했어. 근데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군대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반격하려고 하면 총을 쏴야 되는데 총 쏠라 그러면 누구의 결재를 맡아야 되고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 근데 그거를 따지다가는 진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전 위태로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목적은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건데 이 규약과 절차만 너무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료제의 단점이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원래 목적은 이건데 목적보다 규칙 따지는 게 더 앞서 나간다 해가지고 얘를 목적 전치현상. 여러분 전치는 뒤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우는 전치사는 앞전자를 써가지고 앞에 위치한다는 거고요. 이 전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전 이런 말 쓰잖아요. 좌우 반전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목적 달성이잖아. 근데 목적은 냅두고 계속 절차만 따진다는 거야.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여러분 역할이 쪼개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반에서 청소할 때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떤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너 미안한데 저기 창문 청소 창문 저기 좀 닦자. 그랬더니 애가 말하는 거예요. 쌤, 저 책상 옮기기 다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 저는 제 임무를 했는데 제가 굳이 왜 저걸 해야 돼요? 이거란 말이야. 물론 그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쌤은 또 거기다 대고 애한테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막 상처받고 속상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쪼개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일만 반복하잖아요. 내 할 일과 내가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뭘 더 한다거나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반복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 나온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그 볼트너트 쪼이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관료제를 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동호 PD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매점에서 피칸파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며칠째 피칸파이가 안 나오고 엄마손파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손파이도 맛있긴 한데 제가 원하는 피칸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담당 부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부서로 제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요. 담당자분이 안 계시네요. 막 이래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 그 일을 맡은 사람,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화 받은 사람도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일을 자꾸 떠넘기게 되니까 물론 내 일이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내 일이 아닌데 나서서 했다가 책임지면 어떡하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않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내 역할이 오늘 아이들 온도 재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온도 재는 것만 한 달을 했다고 하자.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난 참 의미가 없다. 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뭐지? 그런 마음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한번 교과서 가지러 왔을 때 쌤 만났잖아. 그때 좀 추웠거든요. 쌤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때 3반인가 4반인가 아무튼 친구들 기다렸는데 되게 추웠단 말이야. 이 손에는 크린 장갑 끼고 여러분 온도 재는 거 그거 1시간만 하는데도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다는 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보니까 또 엄청 말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근데 여러분하고 또 떨어지라 그러지 마스크는 끼고 있지 이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손소독 됐어 멀리 떨어져서 체온제자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체온제자 손소독 됐어 이것만 한 40번 얘기한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참 아이들하고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운데 쌤 여러분 진짜 반가웠거든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말 걸고 싶고 여러분 막 잘 지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되게 안 되는 거 그럴 때 느끼는 허탈감 이런 거 있잖아. 막 되게 우울하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인간 소외. 내가 맡은 일에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야. 뭔가 내가 기계 아니야? 이 로봇 할 수 있는 내가 왜 하지? 그럴 때 느끼는 그 박탈감, 허탈한 감정. 걔를 인간소외라고. 왼쪽에 인간소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이고요. 체크하고. 인간소외는 사람이 그 제도, 관료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너무 하는 일만 하고 창의적인 일을 안 하고 원래 사람은 창의적이어야 되잖아. 선생님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마다 새로운 시도를 매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기기도 좀 해야 되고 교훈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필기도 깨끗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좀 돼야 되잖아. 결국에는 또 등급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내일은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이 맨날 똑같은 것만 해. 예를 들면 쌤이 여러분한테 책만 읽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준비됐니? 파란색 펜을 들고
줄을 쳐보도록 하자. 62쪽 위에서 5번째 줄이야. 오히려 통제당하는 현상까지 파란색으로 끝은 둥그렇게 색깔을 칠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정확히 12.3초 줄게. 시작!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어이없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사람이 부속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인간이 조직의 부속품이 되고 수단이 된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대할 때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저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저 사람 있는 그대로가 좋아서 여러분 친구 관계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뭐 하려고 회사에서 이러지?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걔를 인간소외라고 하고, 그 인간소외가 관료제, 너무 좁은 범위의 일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관료제가 이 인간소외를 느끼기에 좋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직 구조가 경직돼 있어. 그래서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적으로 하려고 해도 말단 사원이 부장한테 삿대질 할 수 없잖아. 아, 진짜 부장님이 뭐라 하신다고, 그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간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 눈치는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근데 그 눈치 보는 게 낮은 그 부하 직원이 위치는 낮아도 되게 센스 있고 창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의견 수용이나 청취나 토론은 안 되는 거야. 하라면 하라는 거지. 그 조사원은 말이 많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유연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 3월부터 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부터 봤던 친구들은 위두랑 사이트에 쌤이 지금과 비교하면 진짜 허접한 영상인데 영상 올리고 이랬잖아요. 그걸 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좀 변화에 대처를 해보려고 선생님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인데요. 아까 연공서열 그랬잖아. 관료제는 능력보다는 먼저 와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그것만 너무 강조돼. 그러면은 능력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도 내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별로 보상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학문 탐구의 재미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게 꼭 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대우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거잖아. 그런 보상이 없으면 누가 솔직히 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죠. 뭐 쌤도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찍어갖고 뭐 여러분 조회수를 얻어서 내가 뭐 그걸로 이득,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약간 수업적인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욕심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새로운 창의성보다는 미리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조직에 있었냐를 좀 많이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반영은 좀 늦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안일주의가 많죠. 나 아무 일 없고 안전하면 돼.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해? 이래서 새로운 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자리만 잘 지키면 되지. 걔를 어려운 말로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걔가 여름에 더워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헥헥거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시도하지 않는 거. 그거를 관료제가 갖는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순서로 탈관료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관료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관료제에서 벗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갖고 있던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은 관료제에 또 한계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죠. 교재를 한번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입니다.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관료제에도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 그지? 그 중에 단점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등장 배경을 한번 볼게요. 관료제에도 등장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관료제가 등장하게 됐는데,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라고 하는 시대를 벗어나가지고 정보화라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정보화도 속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굉장히 고속화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내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했었긴 했죠. 약 한 4개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어설프긴 하지만 뭔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화의 모습에는 옛날 관료제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정해진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
비슷한 방식의 어떤 일을 수행하던 옛날 관료제가 먹히던 시대와 달리 지금 뭔가 새롭고 뭔가 다양한 모습의 어떤 조직 형태를 띄어야지만 정보화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등장 배경은 사회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관료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 역기능 관료제가 일단 정해진 틀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만 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뭐 당연하긴 해요. 내 역할에 주어진 것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내 주어진 역할 말고 다른 일은 아예 하고 싶지 않고 변화도 하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맞지 않더라는 거죠.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조직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인기죠. Z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뭐 B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색하단 말이야. 무슨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겠지만 그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해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지금 하는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오프라인에서 갖지 못하는 집중적이고 뭔가 좀 조금 더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갖다가 또 잘 버무려서 전해줄 수 있다는 또 그런 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방식에는 관료제로는 안 되고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뭐라 그랬죠? 탈관료제가 더 맞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수평적 체계예요. 선생님, 관료제도 수평적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관료제는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었던 거였어요. 위계 질서, 그러니까 상하의 구조는 수직적인데 같은 일을 나눠서 하는 모습은 수평적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수평적이라는 거는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래 위라는 구조가 없이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의사결정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의 관료제는 리더만 결정을 내리고 그 리더가 책임을 다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수평적이기 때문에 모두 공동의 발언권이 있고 또 역할도 다 있지만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책임을 같이 지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의견을 낼 것이고 의미 있는 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구조. 선생님이 유연하다고 하는 거 저번에 이렇게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근데 그 유연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돼요. 변화가 왔을 때 대처를 할 때 관료제는 대처가 떨어지더라. 옛날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이상기후로. 그러면 지금이 여름으로 다가가는 5월인데도 불구하고 뭐 낮에 기온이 영하 1도야. 그러면 당연히 옷을 껴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관료제는 어차피 나온 환경 자체가 반팔이기 때문에 반팔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야, 그치? 근데 탈관료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그럼 반대말은 경직된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줄이에요. 중간관리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관료제는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 사람이 기계는 아니지만은 매번 똑같은 일만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일을 열심히 하니 대충 하니만 보면 됐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 대충 하니를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야. 걔네를 중간관리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잘하는 게 창의적이냐 뛰어나냐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만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중간관리층인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더라는 거죠. 선생님 저번에 유튜버하고 선생님의 봉급 구조,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관료제는 미리 그 단체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느냐를 가지고 정하잖아. 쌤이 그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연도가 오래돼가지고 공이 쌓이면은 그걸로 연공 서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등장하는 탈관료제적인 구조에서는 연공 서열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단순한 중간관리 계층이 불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자를 관리 감독하는 단순 작업을 하는 일은 점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 상급자에게 다이렉트로 나가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 단계가 줄었어. 왜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운데에 단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봤던 중간관리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관료제보다는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궁금한 게 있거나 의문이 생기면 가운데층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가운데층 사람이 이 사람 하급자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장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이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서 위로 가면서 계속 의견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이 상급자 같은 경우에도 하급자에게 의견을 또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좀 소통이 잘 되는. 근데 또 아까 뭐라 그랬어? 이제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다 그랬잖아. 이 아래 위가 가운데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제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가운데 사람이 아래측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시해버리거나 까먹어서 의견을 갖다 전달하지 않으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 그래서 구성원의 재량권을 높게 살 수 있도록, 재량권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 비슷한 말로는 자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문서상에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문서상으로 여기까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만 가지 않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량권인데, 그 재량권을 관료제보다 조금 더 넓게 크게 잡아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능력과 업적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관료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먼저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연공서열을 가장 중요한 보상의 정도로 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늦게 신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와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고 승진도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이 더 중요한 거죠.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뭐 예를 들면 김성주 같은 아나운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뭐 주로 음악, 가수, 경연 프로 전문 MC로 이제 보이는 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스포츠 TV 아나운서를 하다가 MBC에 채용이 됐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합니다. 근데 월드컵 중계도 잘하고 잘하다가 프리랜서를 했죠.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뭐냐면 MBC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방송국에 소속돼 있지 않고 나와서 불러주는 곳마다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되게 능력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에 다른 연예인들보다 그 사람이 입담이 더 좋은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전에 한번 프로를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아나운서 월급에다가 이 프로에 출연하는 초과 수당 정도만 받는데 저 연예인들은 막 출연 회당 몇백씩, 몇천씩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박탈감이 들고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뭐 스포츠 전문 MC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무릎팍도사에서 했지만,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라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좋거나 혹은 비등비등한데 나는 그냥 관료제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적은 수당을 받아. 이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행복이라 그랬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능력을 좀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더 좋은 능력에 대한 보상을 주면은 더 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P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1박 2일 하다가 어떤 예능 프로 넘어와가지고 막 그 여행 가서 요리하고 요리하는 프로 만드는 무슨 PD 있잖아, 그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옮겨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자기 능력에 맞게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되게 최근에 그 유명 PD들이 받는 연봉이 공개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때 PD를 꿈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이 계속 있으면 국장, 차장 되고 나중에 정말 그 방송국 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도 왜 나왔느냐, 결국엔 이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느냐에 따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만들어가지고 영상 만들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야, 그지? 그걸 갖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론 선생님은 솔직히 자신은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내가 고3이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줘가지고 여러분이 좀 만족한다면 그거 이상의 그런 보상에 대한 욕심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재미있게 잘 시청하시고 마음에 들면은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탈관료제의 사례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팀제와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팀제는 신속하게 일이 있을 때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어.
어떤 프로젝트, 목표를 수행해야 돼. 그래서 빨리 만들었다가 빨리 사라지는 그런 구조고요. 그거를 신축적이라고 해요. 신축적인 게 여러분 줄어들었다, 늘었다가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굉장히 신축적이다라고 하고요. 이 제도에는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직책이 없습니다. 원래 있던 관료제에는. 여러분 저번에 무한상사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차장, 부장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목표에 맞는 인원끼리 단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구성원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부장, 차장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이 일에 맞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일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팀을 하나 구성한 다음에 그 팀 전체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야. 끝나면은 각자 흩어지고 대신 그 팀이 얻은 성과는 또 공정하게 또 그 팀 전체에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형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네트워크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윤 추구가 중요하잖아요. 이득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1학년 때 선생님 통합사회 때 경제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이득을 추구하려면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해요.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홍보하는 사람도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물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물건 찍어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회계 실제로 생산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데 팔았던 돈은 얼마니까 우리가 이득은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각자 봐봐. 판매, 생산, 회계, 홍보는 결국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부서죠. 그럼 당연히 회사 전체보다 이 사람들이 작은 거야. 그런데 이 판매나 생산이나 홍보나 회계에 대한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이 판매 같은 경우에 이 판매 부서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야. 알아서 해라. 야, 판매는 니네 담당이니까, 니네 전문성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홍보, 야 홍보팀. 홍보는 니네가 가장 중요하니까 너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니네가 제일 잘하는 전문 분야잖아, 그지? 니네가 열심히 한번 책임지고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정보를 공유해요. 우리 회사에 지금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 물건이 잘 되는지를 공유하지만 판매나 생산이나 회계나 홍보 각각 부서는 그 부서마다 역할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판매 부서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다 얘기하지 않고 총괄 전체 틀만 주는 거예요. 틀만 주고 판매는 얘가 책임지고 생산은 얘가 책임지고 이런 식입니다. 자, 연결됐다가 중요하죠. 네트워크형 조직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연결이 다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핵심적 의사결정. 쌤이 아까 그랬잖아. 회사에 가장 중요한 이윤 추구는 공유해요. 이게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이런 거. 그건 공유하지만 그 외에 그 부서에게만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각각 부서가 자율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요것도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사례. 다시 말하자면 탈관료제는 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관료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그 탈관료제의 사례로는 두 가지 팀제와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